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9월의 첫날이네요. 늘 그 첫날은 새로운 각오를 하지만은 작심삼일해갖고 뭐 얼마 못 가서 그 결심을 갖다 이렇게 놓아버리는 그런 그 생활을 반복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인생 같아요. 뭐 그거 이상 뭐 더 잘하려고 해도 인간의 속성상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어, 그냥 뭐 일상적인 얘기니까 내가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9월 1일인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 소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해에 통계의 날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죠. 1995년에 우리나라의 통계의 날이 이제 제정이 된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그뭐 중요한 이슈가 있었나라고 이렇게 그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징병제를 이제 물론 이제 법적인 그 이제 정비는 그 이전에 됐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징병제를 처음 실시한 날이 바로 오늘 9월 1일, 1950년 9월 1일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징병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뭐 저희들도 뭐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 전투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 고지에 태극기를 꽂아야 되는 거죠. 근데 태극기를 꽂는 것은 무슨 뭐 포탄을 쏴갖고서 꽂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비행기가 가서 꽂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병사가 올라가서 국기를 꽂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이제 승리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글쎄요 가장 그 좀 우리 내리에 있는 그 이 사건이라고 하면은 9.28 서울 수복을 하고 중앙청에다가 태극기를 그 이제 갖다 다는 그 행사가 정말 중앙청 서울을 우리가 수복했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야, 그렇듯이 일반 그 여러 그 고지가 많이 있는데 고지를 탈환하고서 우리가 이 고지를 탈환하고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확정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그 태극기를 꽂아야 돼요. 근데 그 꼭 그 태극기를 누가 꽂느냐?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얘가 태극기죠. 뭐 미국 같으면 성조기를 꽂는 게 이제 그 승리의 순간이겠지만은 어, 그 국기를 꽂는 사람은 역시 이 병사예요. 그럼 병사는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물론 이제 요즘 뭐 모병제라고 해서 뭐 이제 임금을 비싸게 지불하고서 이제 병사를 갖다가 이렇게 모집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고 또 급박한 경우에는 징병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큰 전쟁 하면은 16세기, 17세기 초까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그 커다란 그 이제 전쟁이 있었죠. 그 이후에는 6.25 사변이 가장 큰 전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6.25는 이제 내전이라는 데서 이제 비극이 좀 잉태된 그런 전쟁이었죠. 어찌됐든, 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이것은 뭐 이제 조선시대 때 얘기니까. 자, 근대적 의미의 군 조직이 마련이 되고 운영이 되는. 이제 그러면서, 조직 운영에 필요한, 병사를 갖다가 모집을 하는데, 모집이라기보다 충당을 하는데, 어, 쓴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 징병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시된 날이 바로 오늘이다. 1950년 오늘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6.25 사변이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발발을 했죠. 네. 음, 그리고서 이제 탱크를 앞세우고서 북괴군이 물밀듯이 내려오니까, 인민군이죠. 국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토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우는 존재는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 병사죠. 뭐 요즘은 뭐 로봇 그 군인 아니면 무슨 그 영상에서 보면 이제 개 로봇 개죠. 개가 이제 등에다가 이제 소총을 갖다 장착을 하고 뭐 여기저기 쏴대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아무리 이 그런 로봇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뭐 결국은 그 상황을 그 판단하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국기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역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병사다. 그럼 그 병사를 어떻게 이제 충원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징병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그 군대에 입대를 시키는 거죠. 뭐 어떤 조건을 갖춘 그런 대한민국의 젊은이라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뭐 옛날 같으면 이제 왕권으로 다스리던 시기에는 뭐 왕이 명령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났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했기 때문에 일단은 법 제정이 필요하죠. 근데 법을 제정을 했어요. 우리가 국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주 그 무시무시하게도 6.25라는 전쟁이 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제정된 법을 가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침략해 내려오는 그 인민군 탱크 부대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 것 그렇게 이제 시행된 것이 바로 1950년 9월 1일 오늘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많이 이제 변모가 됐죠. 그 사이에 저도 군에 갔다 왔고 제 아들도 갔다 왔고 뭐 빨리 결혼한 친구들은 잘못하면 손자가 군대를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군대를 갈 때, 이6.25 전쟁을 치르고서
너희들이 크면은 군대를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남북 대치는 변함이 없고 아들인 너를 군대를 보내려니까 마음이 참 착잡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예, 징병제, 군인, 오늘날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징병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제, 대한민국 징병제 시작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징병하면은 이제 군대를 가는 거죠. 네. 이제 군대를 갈 때 보면은 아주 또 이 여러 가지 그 사연이 이제 희비가 엇갈립니다. 옛날에 그 바보들의 행진이었나요? 그런 그 영화가 있었는데 병태가 이제 군대를 가죠. 예. 그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그 이병 열차에서 이제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그 애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애인이 이제 입을 맞추려고 이렇게 이제 까치발을 두고 이제 이러니까 이게 닿지 않는 거예요. 창문이 높아갖고 그러니까 헌병이 이렇게 딱 들어져갖고 이제 입을 맞추고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 이제 그런 그 바보들의 행진인가 하는 그런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지만은 굉장히 그 절실했던 얘기죠. 예.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군에 이제 몸담기 위해서 그때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1년 반 정도, 채 1년 반은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3년 36개월 했죠. 저희들은 그 이제 장교였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군사훈련을 이제 받기도 했지만 28개월을 저희들은 근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나온 노래죠. 1990년도에 나온 그 이병열차 안에서라는 김민우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영상이 이제 그거죠.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민우라는 가수의 목소리가 정말 그렇게 그 미성이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노래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군대를 다녀온 뒤부터는 그렇게 크게 두각을 이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이제 군인이라는 그 신분이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이제 뭔가 단절된 느낌을 이제 주죠. 물론 그것이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단절이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이지만 예, 어찌됐든 이병열차 안에서 이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그 군대를 이제 가는 그 이제 입대하는 그 젊은이의 심정을 아주 그대로 이제 표현한 이제 그 이제 노래였죠. 아주 굉장히 절절합니다. 예. 자, 어찌됐든 바로 이제 1950년 9월 1일 이제 징병제가 이제 실시가 이제 됐습니다. 1950년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만 6.25가 이제 발발한 그 해예요. 그러니까 6.25가 6월 25일 날 발발했으니까 7월, 8월 두 달 좀 지나서 이제 징병제가 실질적인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징병제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병력의 의무. 하지만 대한민국이 수립된 직후에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과연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 징병제가 실시가 되었을까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저 때만 하더라도 뭐 전쟁이라는 걸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야말로 뭐 일제시대 때 뭐 광복군, 그다음에 뭐 일본군, 그다음에 중국군, 뭐 만주 이런 일대에서 그 활동하던 독립군들 그런 그 이제 아주 여러 그 계파의 그 이제 군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초기 군대를 갖다 이제 형성을 했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1948년 이후에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6.25가 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이제 고민스러운 선택일 수는 이제 없는 겁니다. 간단한 선택이 아니에요, 진짜. 그야말로 전쟁은 났고, 병사는 없고, 병사는 충원을 해야 되겠고, 누군가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어, 이제 그런 그 이제 상황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수립이 되고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벌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국방 체제를 갖다 이제 만들어 나오던 차였겠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됩니다. 그러나 신생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북쪽에는 이미 소련의 지원을 받은 인민군 1948년 2월 8일 날 창설이 됐는데 물론 뭐 창설이 졌대 정식 창설이 졌대지 그 이전부터 뭐 많은 그 움직임이 있었죠. 소련군 지원을 받아서 빠르게 이제 정비가 되었고 정비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 하고 있던 거를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를 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남쪽은 경찰력과 소수 국군으로만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미군정 3년을 지나면서 이제 경찰력은 확보가 이제 됐었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뭔가 그래도 군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출신들이 모여갖고서 이제 뭐 국방 경비대를 만들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국군의 이제 그 모체가 되는 거죠. 예. 예, 이때 당시에 이제 남북 연석회의가 있었죠. 1949년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바로 이제 김구 선생이 이제 그 북한을 이제 방문해서 김일성하고 이제 남북 연석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속은 거죠. 예. 그들은 뭐 완전히 전쟁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열병분열하는 모습을 김구 선생이 이제 보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뭐 그들이 갖춰놓고 있는 그 군대 위용이라는 게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 이거 남쪽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쪽이 필패구나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뭐 유엄한과의 그 뭐 비망록 같은 거 이렇게 그 이제 소개되는 걸 보면은 김구 선생이 뭐 뻔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예상이 되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고를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은근히 북한이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그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이런 위기감 속에서 1949년 8월 6일 날 대한민국은 병역법을 제정하며 법적으로 징병제를 도입을 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바로 건국이 된 겁니다. 그걸 이제 그 48년 12월 12일 날 유엔이 승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일이에요. 자, 근데 이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때 남과 북이 대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이 파악이 됐겠죠. 그러니까 아 이거 군대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겁니다. 저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병역법을 만들어 갖고 제정을 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징병제를 갖다 도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전쟁이 곧 날 것 같은데 전대 올 사람 뭐 싸들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 갖고서 올 리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남자로 태어났으면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야지 뭐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뭐 당연히 이제 군대 가서 복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뀐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징병제고 8월 6일 날 징병제가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럼 9월 2일은 뭐냐? 아, 9월 1일은 실제로 시행이 된 날이 9월 1일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전쟁과 현실, 본격 시행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법이 제정되었다라고 해서 곧바로 전국적인 징병제가 시행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하고 나면은 그 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마련이 돼야 돼요.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초기에는 대한민국 건국을 해놓고 얼마 안 있다 보니까 행정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 조선 총국부 시절에는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서 한국인을 고용해 가면서 이제 그 행정력을 갖다 총동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뭐, 8.15 해방과 함께 일본 애들이 싹 빠져나가고, 이제 이 한반도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갖고서 행정을 봐야 되잖아요. 이제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한국사에서 뭔가 남들이 역할했던 사람들을 동원해 갖고서 이제 행정 공백을 메꾸다가 이제 그 1948년 8월 15일이 돼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나니까 그럼 행정 기능도 다 가져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막상 행정 기능을 가져와서 보니까 행정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뭔가 또 사회적인 반발이 일어나겠죠. 행정 능력이 부족하면은 뭐, 무슨 행정 지시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손발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시를 통해서 무슨 어떤 그 명령을 전달받은 일반 국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 징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뭔가 뒤죽박죽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시범적으로 징병 검사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대한민국 전체를 징병을 할 수 없으니까 일부 시범적으로 이제 징병 검사를 이제 했던 겁니다. 뭐 요즘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커다란 이슈를 갖고 그걸 정책화할 때 어,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하기 전에 이 시범적으로 이게 실시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그러던 중에 1950년 6월 25일 날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해요. 6.25 사변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국 전쟁이라는 용어는 이건 이제 서구 관점에서 쓴 거죠. 코리아노아라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6.25 사변입니다. 사변은 선전포고 없이 일으킨 비겁한 전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6.25 사변이라는 게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북한 인민군들이 이제 남침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불과 4월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 북부는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나죠. 자, 낙동강 방어선 이게 그야말로 낙동강을 연해 갖고서 그 대구를 포함해서 부산 그 지역만 국군이 이제 미군하고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그 이제 점령을 당했던 거죠. 그 인민군들한테. 그것을 이제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함으로 허리를 끊으면서 이제 그걸 수복을 한 겁니다. 자, 국가 전망이 걸린 이 전시 상황에서 병력 초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당장 전선에서는 이제 병사가 필요한데 병사를 보내달라. 아니면은 이 전선이 무너진다. 물론 병사가 가도 탱크를 막지 못해서 이제 계속 무너져 내려오는 거지만 그러나 탱크를 막든 어떻게 하든 일단은 병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면적으로 징병제를 갖다 이제 시행을 하는데 그게 바로 9월 1일 오늘 1950년 오늘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1950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부는 전국적으로 징병제를 공식 실시합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청년들은 병역 검사를 받고 군에 징집되기 시작을 합니다. 즉 법적인 근거는 1949년, 실제 전국적 시행은 1950년 9월 1일로 구분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징병제의 시작입니다. 저 징병제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통일이 됐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남북이 대치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비정규
전에 그 아주 핵심 그 무기인 핵무기를 개발을 했잖아요, 저들이. 그러니까 이 징병제를 뭐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다른 뭐 방법을 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대를 갔다 왔고, 뭐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 제 아들도 군대를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대가 6.25 사변 이후에 전부 군대를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일기를 보면은 바로 1950년 6.25 일어나고서 이제 막 밀려 내려오니까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9.28 수복이 되면서 서울로 올라와갖고 그해 12월인가 영장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50년. 그리고 나서 이제 2년간 전투를 이제 벌리다가 결국 부상을 당해서 후송 가서 그 치료를 마치고서 이제 거기서 제대를 한 그런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저는 일기에서 읽었습니다. 자, 이러한 군복무로 인하여 나라를 지키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3대에 걸쳐서. 이건 뭐 3대 하니까 뭐 제가 3대 군대를 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다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에 있어서 그 의미와 우리가 성찰, 반성을 하는 그런 면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징병제는 한편으로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젊은 시절 3년을 이제 군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청년 개개인의 삶에 있어도 엄청난 변수로서 영향을 끼치죠. 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는 전쟁 상황이었고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 정치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뭐다 이해가 되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삶, 그 균형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정말 어디쯤 될까요? 글쎄요, 저는 국가의 안보가 더 앞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개인의 삶이라는 게 일생을 통틀어서 가서 그 이제 복무를 하는 게 아니고 젊은 시절 일정한 기간을 이제 가서 어, 군 복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이 지속돼야 되는 거죠. 그 균형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삶보다는 국가 안보 쪽으로 더 치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병은 징병제죠. 그러나 장교와 부사관은 이제 지원제입니다. 그래서 장교 계급장을 달고 그다음에 장기 하사 이상의 부사관들은 지원을 해서 군대를 가게 되죠. 어, 그리고 이제 일반 사병들은 징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장이 나오면은 신체 검사를 받고 거기서 현역 판정이 나면 바로 이제 입대를 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시스템이에요. 자, 물론 군사에는 인위적인 성격이 강한 그 조직이죠. 예. 뭐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어떤 그 국가의 제도,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동원되는 거니까 가서 보면은 뭐 여기저기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럼 같은 동기가 형성이 되고 또 선배와 후배가 형성이 되죠. 이제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작은 하나의 그 사회가 됩니다. 거기서 사회성을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군에서 배우는 것이 배우는 게 군대에서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군 복무가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삶의 연속이다. 비록 뭐 징집이라는 그런 그 이제 제도를 통한 거지만 뭐 그러나 머리 깎고 그다음에 이제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만나는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또 군에 나와서도 이제 지속이 되니까 이게 단절된 시간이 아니고 그냥 환경이 바뀐 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삶의 연속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일단은 뭐 사병으로 가면은 이제 그야말로 사병 입장이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분대장으로 이제 승진이 되죠. 물론 뭐 다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9명이 이제 일개 분대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분대장이 이제 나오죠. 아무래도 고참 순서로 이제 분대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직 문화의 리더십을 배우게 되죠. 뭐 인위적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맥이 형성이 되고 또 같이 어떤 난관에 봉착을 하면 그것을 극복해내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아이디어 그런 그 두뇌 개발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또 그 어려운 상황을 인내를 하는 그런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술 및 전투 능력이 배양이 되죠. 뭐 늘 그 이제 교육 훈련을 받다 보니까 총은 어떻게 쏘며, 총은 어떻게 다루며, 그다음에 뭐 적이 일개 뭐 군대가 침투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이 그 방어 부대를 만들어 갖고서 그들을 퇴치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전술적인 그런 그 뭔가 그 연구죠, 연구 공부 그리고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전투 능력을 이제 배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3년 동안 특별하게 뭐 남과 북이 서로 치고받는 그런 전투는 그렇게 이제 자주 일어나지는 않죠. 물론 이제 일어나는 그 지역에서는 이제 그 거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대에 이제 근무한 사람은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교육 훈련만 받다가 이제 제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 LA에서 1984년인가 그렇죠.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그 한국 갈등으로 번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흑인하고의 싸움이 됐던 거예요.
와서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상점을 갖다 약탈을 하고 막 그럴 때. 그때 이제 우리 상점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갖고서 그때 이제 그 흑인들하고 대치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총기 소유가 가능하니까 총을 들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월남전에서 실제 전투 능력, 전투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갖고서 어, 그 지형 지물을 이제 보고서 야 누구는 어디 가서 방어하고 누구는 어디 가서 방어하고 이게 전술적으로 그 인원 배치가 다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그 남성이라면 총기 다루는 걸 다 할 줄 압니다. 분해 조립도 다 해봤던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 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전술 및 전투 능력이 배양돼 갖고서 제대로 하게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질서의 체득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단체 생활을 하니까 연대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특출나게 아주 그 어떤 규율을 어기고 그러는 일에 이제 그 제어를 받게 됩니다. 억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남으로 해서 내가 아주 그 불필요한 특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관물 정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관물을 이렇게 정돈을 합니다. 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급한 물건이죠. 그 물건을 이제 자기 그 관물대에다 놓고 이렇게 아주 각을 맞춰서 이렇게 척척 싸요. 절대 각이 틀리지 않게 쌉니다. 그게 틀리면 또 막 혼납니다. 저는 저기서 질서를 배우는 거라고. 남한테 갔을 때도 옷매무새도 다 그 갖추게 되고 그게 다 관물 정돈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뭐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 가지 그런 이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부정적인 면도 있죠. 그러나 부정적인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민간 사회에 오면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 부정한 것, 부패한 것 그거 갖다 감싸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 뭐 그런 것도 그것도 인간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없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그런 그 어떤 부정적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하고 나오는 일반 사회에서 더 많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서 어떤 도덕심도 배우게 되고 또 그 도덕심으로 인해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그 삶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 바로 군생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군생활은 지금은 징병제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모병제가 돼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 조금 의미는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병제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병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뭐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자, 그렇게 저도 1978년 2월 말부터 1980년 6월 말까지 군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군 시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주 제 제일 친한 친구들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고 군 이제 동기죠. 셋이 야간 훈련을 받고서 이제 그 사진을 한 카트 이렇게 같이 찍은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ROTC 학군단 표시죠. 글쎄요, 뭐 다들 그 얼굴이 들 번쩍거리는데 저만 얼굴이 번쩍거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야간에는 위장을 하죠, 여기다. 요즘은 그 이제 화장품이 나와서 화장품을 이제 바른다고 하는데, 저희들 때는 그 이제 종이나 풀 같은 걸 태워갖고 그 제로 얼굴을 발랐어요. 그래야지 반짝거리는 그 이제 빛이 반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만일 야간 위장을 하지 않으면 밤중에 그 적과 소구했을 때, 이 반짝이는 얼굴에 의해서 저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간 위장을 하는 겁니다. 이 셋 중에서 제일 저게 표적이 되는 사람은 바로 이제 저겠네요. 통일화. 안동에서 야간 전투 군사훈련을 하면서 큰 카트 찍었고요. 자, 우리 이제 고향역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리고 항상 군대는 기차역에서 이제 입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대하기 전날이에요. 고향 아침에 기차 타기 전에 고향역에서 지금은 이제 이 여기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때 이제 충북선이 단선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선 충북선 단선 기차가 이제 달릴 때 그 기찻길 위에서 제가 바로 입대하기 전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근데 2월 24일인가 그렇습니다. 2월 25일 날 입대했기 때문에 겨울이었죠, 그때. 지금보다 더 추웠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군에 가서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1900, 제 기억 1978년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아주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는데 그눈 덮인 나무 앞에서 이렇게 한 카트 찍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이 그건 근무했던 저희 소대원들이죠. 소대원들하고 일요일 날 그 부대 안에서 부대 아닙니다. 부대 안에서 같이 한번 어, 토요일이네요. 그리고 소대원들과 같이 그 한 장을 또 찍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X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 후배들이 이제 이 사병으로 온 그 후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배들을 이제 업무 끝난 다음에 저 PX를 불러갖고 같이 맥주 한잔 하고 하는 그런 그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호표를 같이 이제 썼던 정훈장교 이효재 대위님이 계십니다. 정말 참 저랑 진짜 막역하고 그렇게 친할 수가 없었어요.
서로 의지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군에서 이제 장기 복무를 했기 때문에 저보다 늦게 이제 제대를 했겠지만, 제대를 하고 나가면은 꼭 국민학교 바른생활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꿈을 이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TV는 사랑을 싣고가 저한테 기회가 온다면 꼭 찾아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정훈 장교님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2 때죠. 그 안에서 또 같이 일찍을 쓰면서 같이 사진을 찍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근무했던 그 장면이네요. 네, BOQ에서 기타도 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코드도 잊어버렸지만은. 네, 그리고 이제 일찍을 쓰면서 한번 홈을 한번 잡아보고 뭐 사진을 찍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대한민국 징병제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추억의 순간을 어, 잠시 이제 되돌아봤는데, 원래 이 과거는 미화가 되게 돼 있죠. 저때 저 순간은 사실은 참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겠죠, 당연히. 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때같이 아름다운 시간도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징병제, 역사의 한순간 오늘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 또, 바로 9월 1일 오늘 1950년 이 제도가 시행이 돼서 2025년이지만 우리 사회를 이렇게 형성하고 지탱해오는 버팀목이 됐었다는 거. 예, 지금 이모티콘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 정신이 충만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이제 통계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오늘이 이제 통계의 날이냐? 그 이유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1896년 9월 1일 호구조사 시행규칙의 시행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법정 기념일이 된 것은 2009년의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1995년에 제정은 됐는데 법정 기념일이 된 것은 2009년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계 통계의 날은 10월 20일이 되겠습니다. 1896년이면은 갑오경장이 이제 94년에 있었으니까 2년 뒤의 일이네요. 갑오경장에 의해서 이런 호구조사를 그나마 시행을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래서 통계날에 대한 자세한 그 이제 말씀을 그 방송번호 269번으로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자, 어느 경우는 통계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의사가 암 환자를 보고 허리가 안 좋으니 디스크 수술을 하시오 하고 그 허리 디스크에 칼을 대는 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그럼 환자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죽게 되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면 국가도 죽게 돼 있어요. 국가가 자살하는 거죠. 그거와 다름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부정선거 운운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아주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다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징집제 실시와 그다음에 통계의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